전 세계가 한 나라의 움직임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모국어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동맹도 군대도 없이 오직 존중과 교육으로. 그리고 세계의 계산이 흔들렸습니다. 2025년 울란바토르 거리의 간판들이 한글로 물들고 택시 기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며 대학생들이 영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 믿기 힘든 현실. 중국과 러시아는 불편해하고 서방 언론은 군사력 없는 재편이라 부릅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서윤 글로벌 방송사 동북아 리서치 PD입니다. 증거 없는 감동은 다큐가 아니라고 배웠죠. 런던 편집국 회의실이었습니다. 부국장이 급하게 던진 기획서 한 장. 몽골의 한국어 전환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K컬처 열풍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소비재 마케팅의 연장선.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서 있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군의관이셨던 아버지는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돌아오신 후 달라지셨어요. 동아시아는 믿지 마라. 권위주의 선전, 폐쇄성.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긴 세계관이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중국에서 차별과 검열을 겪으며 그 편견을 더욱 단단히 굳혔죠. 이틀 후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귀를 의심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공항 직원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창했어요. 발음도 자연스러웠고요. 당황한 제 얼굴을 보더니 직원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방송사시죠? 택시 타실 때도 한국어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라디오를 켰어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죠. 기사는 흥얼거리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 이름을 한국어로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차창밖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간판들이 한글이었어요. 식당, 카페, 편의점, 세종서점, 한빈약국, 서울패션. 영어도 아니고 몽골어도 아니고 한글. 제 눈이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거리 전체가 그랬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직원이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올라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정도면 콘셉트 상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쇼라면 어딘가에서 어긋나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불신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어요. 메뉴판이 한글과 몽골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웨이터에게 한국어로 주문했더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옆 테이블 몽골인 가족도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국어로 숙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현지 뉴스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세종학당 대기자 300명 돌파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역대 최고 한국 기업 현지 채용 설명회 성황. 단순한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죠. 유목의 나라와 IT 강국. 고기와 초원, 김치와 한료. 냉전 잔재와 투명 브리핑. 맞물릴 리 없는 조합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제 편견 그리고 오늘 본 현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팩트가 필요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아침 8시 호텔 조식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한국어였어요. 업무 지시도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꾸민 것 같지 않았죠. 옆 테이블 비즈니스맨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어와 몽골어를 번갈아 쓰더군요. 코드 스위칭이 자연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서점이었어요. 울란바토르 최대 서점이라는 곳.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어 코너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죠. 교재를 고르는 학생들, 사전을 펼쳐보는 직장인들, 동화책을 찾는 부모들. 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3년째 배우고 있어요. 한국 회사 취업하려고요. 여기선 한국어 못하면 좋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거든요.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서점 직원에게 물었죠.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작년 대비 210% 증가. 영어 교재를 넘어섰대요. 지난달부터는 한국어 코너를 2배로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카페였습니다. 대학가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학생들로 북적였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테이블마다 한국어가 들렸어요. 어떤 그룹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어떤 그룹은 토픽 시험 준비를, 어떤 그룹은 한국 유학 계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섞어 썼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이 고맙다고 한국어로 답했죠.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팬덤이 아니야. 이건 생존 언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K컬처는 소비재가 아니라 생계 수단으로 전환됐다고. 오후에는 몽골 통계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외국어 학습 추이 곡선. 2010년까지는 러시아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영어. 한국어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2015년부터 한국어 곡선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속화됐고 2023년엔 영어를 추월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현재 15세부터 30세 사이 청년층의 63%가 한국어를 학습 중이거나 학습 경험이 있대요. 직장인 재교육 과정에서도 한국어가 1순위라고 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취업률 통계. 한국어 능숙자의 취업률이 일반 대졸자보다 42% 높았습니다. 평균 임금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파일 사이에서 코로나 전환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았지만 담당자가 다음 자료로 넘어가는 바람에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통계청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한국어 방송이었어요. 몽골 현지 방송국이었는데 진행자가 한국어와 몽골어를 섞어 쓰더군요. 청취자 사연도 한국어로 읽어주고 광고도 한국 기업 광고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기사님도 한국어 하세요? 물었더니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손님 절반이 한국 관련 일하는 분들이에요. 한국어 못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제 딸도 지금 세종학당 다녀요. 한국 회사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서점 판매량, 카페 대화, 통계청 수치, 택시 기사 증언.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트 제목을 바꿨죠. K컬처는 소비재에서 한국어는 생계 언어로. 손이 떨렸어요.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아시아는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중국도 이렇지 않았는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심 불빛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내일은 세종학당과 문화원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의 중심을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일 테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런던 편집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취재 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승인. 제대로 파.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본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죠. 63%, 210%, 42%.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못합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증거를 모으러 왔는데 증거가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입구부터 활기가 넘쳤죠.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며 오갔습니다. 게시판에는 한국대학 교환학생 모집 공고, 한국기업 채용 설명회 안내, 토픽 시험 일정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3층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어요. 한국어 사전, 문법책, 문학작품들. 창가 책상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수진 교수님이었죠. 62세.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앉으세요. 교수님이 차를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방송사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죠. 몽골의 한국어 현상을 취재 중입니다. 교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중심이라뇨. 저는 그냥 길을 닦았을 뿐이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죠. 교수님이 책장에서 낡은 사전 한 권을 꺼내셨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1992년에 나온 한국어 몽골어 사전이에요. 당시 유일한 사전이었죠. 그런데 오역천지였어요. 문법 설명도 엉터리, 예문도 틀렸고 사전을 넘기시는 교수님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이 사전과 싸웠어요. 제가 물었죠. 싸우셨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는 표현을 찾아내서 노트에 적었어요. 손으로. 한 문장 한 문장. 27년 동안.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낡은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한국어 예문과 몽골어 번역. 페이지마다 정성이 느껴졌죠. 지워지고 다시 쓴 흔적, 밑줄, 별표, 메모.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교수님이 직접.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노트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틀린 걸 가르치면 그 학생 인생이 틀어지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아시아는 이게 아니었어요. 선전, 감성팔이, 과장.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건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였어요. 한 사람의 27년이 만든 인프라. 교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006년 세종학당 울란바토르 분원이 처음 문을 열었어요. 제가 초대 학당장을 맡았죠. 첫날 등록한 학생이 120명이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복도에서 수업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1250명이 등록되어 있고 대기자가 300명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강생이 아니에요. 수료생의 78%가 한국 관련 커리어로 이어집니다. 한국 기업 취직, 한국 유학, 한국어 교사, 통역사. 숫자가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교실을 보여드릴까요?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교실마다 수업이 진행 중이었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교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준비반이래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면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강점 설명. 발음이 정확했어요. 문장 구성도 자연스러웠고요. 저 학생들은 6개월 후면 한국 회사에 들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당 출신 23명이 한국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삼성, LG, 현대. 다 여기서 시작한 아이들이죠. 목이 메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앉았어요. 교수님이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K-팝 좋아서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면 달라져요. 한국어가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죠. 그때부터 눈빛이 변합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과 기회를 잇는 달이. 제가 27년 동안 만든 건 사전이 아니라 달이었어요.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선전과 감성팔이라던 그 단정이. 눈앞의 교수님은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길을 닦았을 뿐이었죠. 27년 동안 손글씨로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인터뷰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서울 회사 들어갔거든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 학생이 가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으면서도 동시에 뜨거워졌어요. 차가움은 제 편견이 깨지는 아픔. 뜨거움은 진실을 마주한 떨림. 두 감정이 뒤엉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건물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어요.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스터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외우는 학생들.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연습하는 학생들. 모두가 진지했어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수진 교수, 27년의 손글씨. 이건 선전이 아니라 인프라다. 적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감동인지 부끄러움인지 혼란인지.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제가 무시하고 냉소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집념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캠퍼스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트체 씨의 가게였어요. 2098년 한국행 이주노동 1세대. 지금은 소상공인 대표. 존중의 경험으로 인생이 역전됐다는 사람.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봤어요. 바트체 1998 한국 건설 현장, 존중 경험, 인생 역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3시 울란바토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 작은 건설자재 상점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바트 건설자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바트체 사장님이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남자분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사에서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유창한 한국어였죠. 억양이 거의 한국 사람 같았어요. 안쪽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건설 현장 사진, 상장들,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바트체 씨가 한국인 작업 반장과 함께 찍은 사진. 1998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진부터 시작할까요? 바트체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1998년 3월이었어요. 바트체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경제가 바닥이었죠. 일자리가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국 건설 현장 모집 공고를 봤어요. 주저없이 신청했죠.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세요. 바트체 씨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현장 숙소로 갔어요. 첫날 저녁 소장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팀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예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바트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할 때는 달랐거든요. 중국에서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트체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중국 광산에서 1년 일했어요. 임금은 제때 안 줬고 숙소는 창고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말이에요. 바트체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멍거우 멍거우. 몽골놈. 그렇게 불렀죠.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비슷했어요. 차별이 더 심했어요. 몽골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눈빛.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를 안 줬어요. 경찰을 봐도 무서웠죠. 언제 단속당할지 몰라서. 바트체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달랐던 거예요. 첫날 저녁 식사 때 소장님이 우리 옆에 앉으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셨죠.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반말도 안 하셨어요. 존댓말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절 때는 더 놀라웠어요. 바트체 씨가 계속했습니다. 추석이었나? 소장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맞아줬죠.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소장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멀리서 와서 고생이 많다고. 세뱃돈도 주셨어요. 세뱃돈요? 네. 바트체 씨가 웃었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마음이 컸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거니까.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이것 좀 보세요. 2000년에 계약이 끝나고 몽골로 돌아올 때 소장님이 써주신 추천서예요. 편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한글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 바트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은 언어를 뚫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 덕분에 몽골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바트체 씨가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국 회사 몽골 지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했죠. 지금 이 가게도 그때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트체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존중이요. 사람을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보지 않는 것.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거예요. 그게 지금 몽골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바트체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세종학당 다녀요. 한국어 배우고 있죠. 한국 회사 들어가고 싶대요.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이냐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존중받았던 나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바트체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갔던 몽골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죠.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기회를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한국은 다르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뢰. 그게 지금의 한국어 열풍을 만든 거군요. 맞아요. 바트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고나 홍보가 아니에요. 경험이 만든 신뢰죠. 우리 세대가 겪은 존중이 다음 세대의 선택이 된 거예요.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바트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갔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자식들한테 말해요. 거긴 가지 말라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 갔던 사람들은 달라요.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다고 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바트체 씨가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존중은 기억돼요. 무시도 기억되고요.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코로나 때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트체 씨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때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진단키트, 마스크, 의료장비. 다 한국에서 왔죠. 빠르고 정확했어요. 설명서도 몽골어로 번역돼 있었고요. 그때 사람들이 느꼈어요.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게 전환점이었군요. 네. 바트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K-팝, K-드라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달라졌죠.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다. 배울 게 많은 나라다.
그런 인식이 확 퍼진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대학 시절 중국에서 제가 겪었던 차별이 떠올랐어요.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순간들. 아버지가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동아시아는 믿지 말아던 그 말. 하지만 바트체 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한국은 달랐을까? 제 머릿속에서 고정관념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는 비합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폐쇄적이다. 그 단정들이 정확히 틀렸던 자리를 인식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어요. 바트체 1998 존중 경험, 입소문 신뢰, 세대 간 전승. 적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감동인지 부끄러움인지 후회인지. 제가 냉소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세종학당과 문화원, 거점대학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의 허브를 봐야 전체 네트워크가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전환점도 자세히 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죠. 이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 이 도시의 미래가 된 것처럼.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관, 제 편견,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요. 다음 날 아침 10시 울란바토르 세종학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죠. 젊은이들이 가방을 메고 들어가고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주말 특강이 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픽 시험 안내, 한국 대학 입학 설명회, 한국 기업 채용 공고. 그리고 한 장의 공지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삼성전자 울란바토르 지사 채용, 한국어 능통자 우대, 서울 본사 파견 기회. 이게 진짜 기회로 연결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학당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미연 학당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통계 자료와 차트가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등록생 추이, 수료율, 취업 연계율.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현재 등록생이 1250명이에요. 김 학당장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대기자가 300명이고요. 교실이 부족해서 2026년에 분원을 하나 더 열 예정이에요. 수료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 학당장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수료생의 78%가 한국 관련 커리어로 진출해요. 한국 기업 취업이 45%, 한국 유학이 20%, 한국어 교사나 통역사가 13%. 나머지 22%는요? 현지 기업이지만 한국과 거래하는 회사들이에요. 결국 한국어를 쓰는 일자리죠. 교실을 둘러봐도 될까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김 학당장이 일어섰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교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실은 초급반이었어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글 자모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발음을 교정해주고 학생들이 따라 읽었죠. 집중도가 대단했어요. 두 번째 교실은 중급반. 학생들이 롤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기, 길 묻기, 쇼핑하기. 실생활 중심의 수업이었어요. 세 번째 교실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급반이었는데 비즈니스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접 연습 중이었죠. 자기소개, 지원 동기, 경력 설명.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억양도 자연스럽고 표현도 정확했습니다. 저 학생들은 다음 달이면 한국 회사 면접을 봐요. 김 학당장이 속삭였습니다. 작년에 이반 출신 17명이 한국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교실은 특별했어요. 문화체험실이었죠. 한복을 입어보는 학생들,
한국 요리를 배우는 그룹, K-팝 댄스를 연습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김 학당장이 말했습니다. 문화를 함께 경험해야 진짜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한국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거죠. 학당을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더 컸어요. 5층짜리 건물 전체가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입구에 오늘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영화 상영, 한식 요리 강좌, 한복 체험, K-팝 댄스 클래스, 한국어 독서 모임.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과 온 젊은이들, 혼자 온 중년 남성도 보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한국어와 몽골어를 번갈아 쓰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박성민 원장을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300명이에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주말엔 500명을 넘어요.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요리교실. 다 풀가동이죠. 도서관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3층 전체가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문학, 역사, 경제, 과학, 아동서. 열람실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한국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옆에 사전을 펼쳐놓고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서 집중한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2층은 영화관과 공연장이었어요. 영화관에선 한국 영화가 상영 중이었습니다. 관객석이 꽉 찼어요. 자막은 몽골어였지만 대사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공연장에선 K-팝 댄스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거울을 보며 춤을 췄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어로 구령을 외치고 학생들이 따라했죠. 1층은 한식 체험관이었습니다. 요리 강좌가 진행 중이었어요. 김치찌개 만들기. 참가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한국어로 설명하고 통역사가 몽골어로 옮겼어요. 한 중년 여성이 국물 맛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봤는데 맛있네요. 한국어로 말했어요. 옆 사람이 박수를 쳤죠.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문화원이 아니에요. 한국과 몽골을 잇는 허브예요. 매일 300명이 여기서 한국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또 다른 30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신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고보다 경험이 강해요. 한번 와본 사람은 다시 와요. 그리고 친구를 데려오죠. 문화원을 나와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몽골 국립대 한국학센터. 거점 연구기관이었어요. 센터는 연구동 4층에 있었습니다. 센터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한 네트워크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 현황,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과제들. 선으로 연결된 지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했습니다. 강철민 센터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현재 35개 한국 대학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어요. 매년 150명의 몽골 학생이 한국으로 가고 80명의 한국 학생이 여기 와요. 기업 연계는요? 17개 한국 대기업, 43개 중견기업과 연결돼 있어요. 인턴십, 채용 설명회, 기술 교육. 학생들에게 직접 기회를 제공하죠.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센터를 통해 한국 기업에 취직한 학생이 327명.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192명. 숫자가 또 제 가슴을 쳤어요. 이게 바로 경로 설계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강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원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센터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단계별 경로가 명확하죠. 게시판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 채용 공고들이 빼곡했습니다. 삼성전자 서울 본사 파견 프로그램, 현대자동차 인턴십, LG 신입사원 채용. 모두 한국어 능력을 우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한 학생이 삼성 본사 파견 기회를 받았어요. 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1년 서울에서 일하고 돌아왔죠.
지금은 울란바토르 지사에서 팀장이에요. 그 학생의 성공이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센터를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3, 3, 5 모여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종학당 1250명, 문화원 하루 300명, 한국학센터 35개 대학 연계. 이게 허브다. 이게 시스템이다. 적고 나니 전율이 일었어요. 제 노트 제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팬덤에서 경로 설계로. 언제 바뀐 건지 기억도 안 났어요.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런던 편집국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경로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계속 파. 전환점을 찾아. 전환점. 코로나. 내일은 병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트체 씨가 말했던 그 순간.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던 그 순간을 확인해야 했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어요.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죠. 이 도시의 풍경이 되어버린 한글.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부정에서 인정으로, 냉소에서 존중으로, 편견에서 진실로 말이죠. 다음 날 오전 9시 울란바토르 중앙병원. 하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입구 안내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코로나 검사실, 진료과 안내, 응급실.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감염병관리센터로 올라갔습니다. 5층 전체가 센터였어요. 센터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트볼드 센터장이었어요. 앉으세요. 센터장님이 차를 권했습니다. 코로나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때가 전환점이었다고 들었어요. 센터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0년 3월이었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어요.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준비가 없었어요. 진단 키트도 장비도 경험도. 패닉이었겠네요. 그렇죠.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제 진단 키트를 급히 수입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많았죠. 정확도가 낮았어요. 위양성, 위음성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혼란이 커졌죠.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센터장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의료 지원 제안서. 진단키트, 마스크, 방역장비. 무상 지원이었어요. 3월 25일 첫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센터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설명서가 몽골어로 번역돼 있었어요. 사용법, 주의사항, 판독법. 한 줄 한 줄 꼼꼼했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중국제 키트는 중국어뿐이었어요. 영어 번역도 엉망이었고요. 러시아제도 마찬가지. 하지만 한국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돼 있었어요. 그게 존중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확도는 어땠나요? 놀라웠어요. 센터장님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민감도 98%, 특이도 99%, 위양성률이 1% 미만이었어요. 중국제가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판정 시간도 달랐어요. 중국제는 4시간, 러시아제는 6시간, 한국제는 15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게 확산 저지에 결정적이었겠네요. 맞아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어요. 빠른 검사, 정확한 격리, 신속한 치료. 한국제 키트가 없었다면 몽골은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다른 자료를 꺼내셨어요. 사망률 비교표. 몽골의 인구 대비 사망률이 주변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국 방식을 배웠어요. 센터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일 브리핑,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대응. 한국질병관리청과 화상회의를 매주 했죠.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게 신뢰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센터장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느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도왔다고. 이익도 없는데 도와줬다고. 키트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였죠. 정부 브리핑은 어땠나요? 센터장님이 웃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식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2시 정확한 숫자, 투명한 설명. 국민들이 믿기 시작했죠. 이전엔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식 거버넌스가 몽골에 이식된 거네요. 맞아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성, 신속성, 정확성.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코로나를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됐죠. 병원을 나와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보건부 차관을 만나기로 했어요. 차관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의 협력 조인식, 한국의료진과의 화상회의, 한국산 의료장비 인수식. 앵흐볼드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발전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의료장비 구매의 63%가 한국산이에요. 병원 정보 시스템도 한국 방식으로 바꿨고요. 의료진 교육도 한국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뢰요. 코로나 때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과 효율성. 그게 우리에게 확신을 줬어요. 한국 방식은 통한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다. 중국은 숫자를 숨겼어요. 러시아는 대응이 느렸고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공개했죠. 매일매일 정확한 수치를. 그게 차이였어요. 공공조달도 한국 기준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 기준, 안전 규정, 투명성 원칙. 한국 방식을 벤치마킹했어요. 이제 입찰에서 한국 기업이 우위를 점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정부 청사를 나와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K방역 신뢰 15분 진단, 몽골어 설명서, 일일 브리핑, 투명성, 공공조달 변화.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환점이었구나. K-팝과 K-드라마가 문을 열었다면 K-방역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였어요. 소비재에서 생존 시스템으로, 문화에서 거버넌스로. 핸드폰을 꺼내 런던 편집국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감동 서사가 아니라 거버넌스 복제. 타이핑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감동 서사라는 단어를 쓰려던 제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감동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설계였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아버지의 세계관을 내가 대체하려 한다. 두렵지만 후련하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공원의 나무들이 흔들렸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정이 긍정으로, 냉소가 존중으로, 편견이 진실로.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제 안의 오래된 목소리와 마주하는 것이죠. 일주일 후 런던 편집국.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취재 자료가 가득 담긴 하드디스크. 머릿속엔 몽골에서 본 장면들이 생생했죠. 편집국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땠어? 뭐 건졌어? 저는 하드디스크를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죠. K컬처 열풍이 아니라 시스템 이식입니다. 언어, 교육, 의료, 거버넌스. 전방위적이에요.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특집으로 가자. 60분짜리. 편집실로 돌아와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인터뷰 내용, 통계 자료, 현장 영상.
모든 걸 정리했죠. 새벽 5시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총성 없는 재편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아침 9시 편집회의. 부국장, 선임 기자들, 영상팀이 모였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죠. 몽골 청년층의 63%가 한국어 학습 경험. 세종학당 1250명 등록, 대기자 300명. 한국어 능숙자 취업률 42% 높음. K방역 신뢰 이후 공공조달 63%가 한국 기준. 숫자를 나열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전부 확인된 거야? 선임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네. 통계청 공식 자료 정부 보고서 다중 인터뷰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틀 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마틴 선임이 파견됐어요. 50대 후반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 유럽 중심 시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마틴이 제 원고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 이거 너무 긍정적이야. 객관성이 떨어져. 제가 반문했어요. 어느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마틴이 원고를 툭툭 쳤습니다. 한류는 일시적 마케팅 현상이야. 지속 가능하지 않아. 중국이나 러시아가 압박하면 금방 무너질 거야. 근거가 있으신가요? 마틴이 비웃었어요. 근거? 역사가 증명하잖아.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 앞에서 무력해. 몽골은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영향권으로 돌아갈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63% 청년층, 78% 취업 연계, 63% 공공조달. 이게 일시적 현상처럼 보이세요? 마틴이 팔짱을 꼈어요. 숫자는 조작될 수 있어. 몽골 정부가 한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부풀렸을 수도 있지. 저는 여러 소스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통계청, 병원, 학교, 개인 인터뷰. 다 일치해요. 마틴이 원고를 덮었습니다. 어쨌든 수정이 필요해. 비판적 시각을 추가해. 한계와 위험성. 그래야 균형 잡힌 보도지. 균형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편견이요? 마틴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선배님,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본 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27년간 쌓인 인프라 1998부터 축적된 신뢰, 코로나로 증명된 시스템. 이게 일시적이라고요?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팔이 그만해. 넌 지금 리포터가 아니라 홍보대사처럼 쓰고 있어. 감정팔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동양은 믿지 마라. 아시아는 권위주의야. 선전에 속지 마라. 그 목소리가 마틴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어요. 이수진 교수님의 27년 손글씨. 바트체 씨의 추천서. 바트볼드 센터장의 몽골어 설명서. 김미연 학당장의 78% 취업률.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그게 감정팔이었나요? 마틴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수정 본내. 아니면 이 기사는 못 나가.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트라우마가 올라왔습니다. 대학 시절 중국에서 겪었던 차별.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순간들. 아버지가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돌아와 달라지신 모습. 동아시아는 믿지 말아던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게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았죠. 제가 평생 믿어온 기준을 버리는 게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트체 씨가 말했죠. 존중은 기억돼요. 무시도 기억되고요. 이수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다리예요. 한 사람의 인생과 기회를 잇는 다리. 바트볼드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도왔어요.
이익도 없는데. 그게 거짓이었나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취재하며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었어요. 숫자, 인터뷰, 현장 관찰.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파리가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팩트야. 증거야. 진실이야.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국장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부국장님, 편집권을 걸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틴 선임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원고는 팩트에 기반했습니다. 편견에 맞춰 왜곡할 순 없어요. 부국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확신하나? 네. 제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확신합니다.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원고로 가자. 책임은 내가 질게.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틴이 제자리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부국장한테 들었어. 마틴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지킨 거예요. 마틴이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야. 혼자 남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 아버지의 낡은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떨림. 제 눈으로 본 진실을 선택한 떨림. 통계청에서 스쳐봤던 코로나 전환표를 다시 열었어요. 자세히 분석했죠.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어 학습률, 한국 기업 투자, 한국 제품 선호도. 이 그래프를 메인으로 쓰자. 최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총성 없는 재편 존중이 만든 동맹.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군의관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오시던 모습. 피곤한 얼굴로 동양은 믿지 마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믿으셨을 거예요. 환자를 국적 없이 대하라는 의사의 윤리를, 존중의 가치를. 분쟁 지역의 트라우마가 그걸 덮었을 뿐이죠. 저는 아버지의 상처가 아니라 아버지의 윤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어요. 이제 온에어만 남았습니다. 2주일 후 방송 온에어 날. 런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제 특집이 시작됐어요. 오프닝 화면에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졌죠.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는 모습.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모국어가 바뀌었습니다. 동맹도 군대도 없이 오직 존중과 교육으로. 그리고 세계의 계산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세종학당 앞에 줄 선 학생들. 한국어로 인사 나누는 택시 기사와 승객. 서점의 한국어 코너. 병원의 한국산 진단 키트. 하나하나가 제가 직접 찍은 장면들이었습니다. 통계 그래프가 나왔어요. 청년층 한국어 학습률 63%. 취업 격차 42%. 공공조달 한국 비중 63%. 숫자가 화면을 채웠죠. 이수진 교수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27년간 손으로 사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낡은 노트를 쓰다듬는 손길.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달이라는 말씀. 스튜디오가 조용했어요. 바트체 씨가 등장했습니다. 1998년 한국 건설 현장 사진. 소장님 댁에서 받은 세뱃돈 이야기. 낡은 추천서를 펼치는 장면. 열심은 언어를 뚫고 존중은 국경을 뚫는다는 문장.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바트볼드 센터장 인터뷰. 15분 만에 판정되는 한국제 진단키트. 몽골어로 번역된 설명서. 한국식 일일 브리핑. 신뢰가 쌓이는 과정. 화면에 코로나 전환표가 크게 떴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지표가 급상승하는 곡선. 그 전환점의 이름은 신뢰였다는 내레이션. 세대별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에 취직한 청년. 자녀를 세종학당에 보내는 부모.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노년층. 모두가 진지했습니다. 경로 설계 지도가 화면을 채웠죠.
세종학당에서 문화원으로, 문화원에서 한국학센터로, 센터에서 한국기업과 대학으로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펼쳐졌습니다. 엔딩 장면. 바트채 씨의 추천서 문장이 다시 화면에 떴어요. 열심은 언어를 뚫고 존중은 국경을 뚫는다. 제 목소리로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한 발언도 한 발의 탄원도 없이 한 나라의 미래와 마음을 얻었습니다. 존중은 가장 조용한 초강대국입니다. 화면이 암전됐어요. 스튜디오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부국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대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시간 후 부모님 댁.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왔구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벽 한쪽에 아버지의 낡은 군의관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방. 한때는 전쟁터를 누볐던 가방. 아버지, 뭐 좀 찾아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방?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 찾게? 예전에 환자들한테 받은 편지 같은 거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가방을 내리셨어요. 열어보거라.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의료기록, 사진들, 그리고 편지 몇 통.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서툰 영어로 쓴 글씨. 고맙습니다, 닥터. 당신은 우리를 국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로 봐주셨어요. 당신의 존중을 잊지 않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믿으셨죠. 존중을.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오래전 일이구나. 전쟁이 나를 바꿨어. 너무 많은 걸 봤지. 증오와 폭력. 그게 동양에 대한 내 시각을 왜곡시켰나 보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칙은 맞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국적 없이 대하라. 사람을 존중하라. 그게 진짜였어요. 오늘 제 특집 방송 나왔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몽골 이야기. 한국이 어떻게 존중으로 한 나라를 바꿨는지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보자꾸나. 노트북을 열어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보셨어요. 이수진 교수님의 27년. 바트채 씨의 존중 경험. 코로나 때의 투명한 대응. 경로 설계 네트워크. 방송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나는 틀렸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양 전체를 단정했어. 내 트라우마로. 하지만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 내가 너한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줬구나.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환자를 국적 없이 대하라고. 그게 제가 몽골에서 본 거예요. 한국이 실천한 거였고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용감했구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거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런던 거리를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님이었어요. 서윤, 반응이 폭발적이야. 시청률이 예상보다 2배 높아. SNS도 날리고. 잘했어. 전화를 끊고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봤어요. 몽골의 한글 간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진 교수님의 손글씨. 바트채 씨의 추천서. 바트볼드 센터장의 몽골어 설명서.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환자를 국적 없이 대하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존중은 기억된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책상에 앉아 마지막 노트를 적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증거로 사랑을 믿습니다. 적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전환이었어요. 존중이 만든 동맹, 총성 없는 재편. 한국은 한 발언도 한 발의 탄원도 없이 한 나라의 미래와 마음을 얻었습니다. 존중은 가장 조용한 초강대국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목소리가 자리 잡았어요. 증거로 사랑을 믿는다. 팩트로 존중을 증명한다. 그게 제가 몽골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